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렇게 메타버스에서 만나니까 또 색다르네요. 지금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강의를 보고, 강의는 이제 사전 녹화가 되어 있어서 강의를 보고,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시흥 진말초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광희입니다. 이렇게 인천 수업 나눔 주간에 여는 강의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그 미디어 교육으로 수업 넓히기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미디어 교육으로 수업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디지털 공간,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교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한번 봐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나의 신념 나누기라는 건데, 결국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미디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미디어 앞에 선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번 신념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에 이어서는 미디어 교육의 어떤 핵심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요즘에 이제 챗 GPT를 필두로 하여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한데, 그러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도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미디어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적인 이런 관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미디어에 대한 나의 신념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디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수학 교육이 숫자나 연산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어 교육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 꼭 같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이 때론 미디어 리터러시로 명명되기도 하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쩔 때는 미디어 교육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라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어떤 역량,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미디어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나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비판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좀 유관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근래에는 이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삶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삶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는 디지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두 공간에서의 조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역량을 뜻하는 거라고 할 때, 그렇다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사람들은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이고, 그걸 길러내기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미디어 교육이 회자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나 인공지능 리터러시로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해나 뒤쪽 세 번째 얘기도 결국 이러한 그 기술들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이제 근래 미디어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밖에 뭐 디지털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시내 리터러시, 유튜브 리터러시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뉴스 리터러시나 시내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하위 개념으로서 뉴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뉴스 리터러시고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뭐 유튜브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미디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아서 미디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생산하고
미디어 텍스트에 이제 관여하는 어떤 맥락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일련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 교육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래 이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해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법령과 시행령이에요. 그 작년과 이제 재작년 코로나 시국을 거쳐서 어떤 이제 원격 교육과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것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뒤쪽에서 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좀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인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언어 소양, 언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수리 역량과 함께 이제 디지털 역량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PPT 화면이 디지털 교육을, 미디어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일련의 이제 법안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런 건 수치로 확인하는 정도이지만 선생님들도 다 좀 이미 아셨듯이 점점 아이들의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점점 그 미디어를 접하는 그 연령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관한 하나의 추세는 아이들은 더 많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더 빨리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자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아이들의 미디어 경험을 어떻게 하나의 수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이제 교육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선생님들에게 발목을 잡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념, 믿음 때문인데, 지금 이제 제가 5개의 이제 질문을 보여드릴 텐데 이걸 읽으시고 둘 중에 어느 거에 좀 더 마음이 가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 가운데 넘는 거 아시죠?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기 이용은 어린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다. 가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면은 오히려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된다.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SNS,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반대로 아니다. 오히려 이런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교실에서 막 디지털 디바이스로 검색도 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협력 툴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는지를, 마음이 더 끌리는지를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디지털 기기는 어린이의 읽기와 쓰기 경험, 흔히 이제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문해력을 제한한다. 아이들이 미디어 때문에 글을 더 못 읽는다.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댓글도 쓰고 좀 더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선택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어린이들은 미디어가 주는 즐거움에 쉽게 빠져들어서 절제 있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아니다. 아이들은 절제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미디어가 어린이의 문제 행동. 여기서 말한 문제 행동은 과의존. 보통 중독이란 말을 많이 회자하는데 요즘에 이제 중독이란 말은 좀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의존, 그다음에 폭력성, 성정성, 어떤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미디어가 아이들을 베린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아니다. 미디어가 어린이의 문제 행동에 제한적인 영향만 끼친다. 그렇게 결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온라인이 아니었으면은 선생님들이 체크하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쉽게도 이제 온라인이어서 이 과정을 이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한 질문도 100%가 동의하는 의견들은 없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왼쪽에 좀 더 마음에 끌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오른쪽에 좀 더 마음에 끌리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명제들은 실제로 미디어 연구나 교육학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논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제가 담론이
맞아. 일반적으로 그래. 라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왜 들었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교육의 내용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이거든요. 과연 미디어를 교육 내용으로 삼는 것이 수업에서 다룰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는 미디어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물음인 미디어를 수업에서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예 미디어 교육을 제고할 그런 여지가 아예 없는 거고, 두 번째 아이들이 능동적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은 안전교육 같은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미디어 공간, 유튜브나 게임이나 SNS나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했던 경험이 수업 시간에서 다룰 만큼 충분히 가치롭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미디어를 충분히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러한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그 수업의 예시로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 영상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어떤 수업이었냐면,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한 수업인데, 네, 영상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민수쌤이라는 어떤 그 중학교 선생님이 하신 수업인데, 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셨냐면, 인터넷에서 그 고등 래퍼란 그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일 때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인기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를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이제 그런 수업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이 이제 그 전에 수업들과 좀 달랐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미 고등 래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고등 래퍼에 대해서 그렇게 랩을 쓰고 싶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랩 가사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문학적 소양들을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자극제, 자원으로서 이제 이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이제 문화가 수업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앞서서 과연 미디어가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조종하지는 않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미디어 효과는 궁극적으로 미디어가 아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미디어가 중독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팝콘 브레인처럼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미디어가 이제 대중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었던 1950년도에 이제 많이 나타났던 이제 그런 이론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이론이 그렇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똑같은 미디어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반영됐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우용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장면 중에서 하나가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교생이 이렇게 실습을 나와서 그 학생의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분의 포탈이나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이 역시 봐라, 학교는 자랐지 라는 게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사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고, 그 다음에 한날 교생이 어떻게 학생에게 이게 손찌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미디어 메시지를 받아도 내가 어떤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디어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미디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제 된다라는 거는 좀 요즘에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의 과몰입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게임이 어떤 아이들을 과몰입하게 하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어떤 자기 통제력이 아이들이 낮기 때문에 게임을 과몰입하게 되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게임보다는 부모의 통제나 간섭이 가장 크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미디어가 아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두 번째로 아이들도 미디어를 볼 때 상당히 주체적으로 해석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볼 때 아이들이 그 유튜브를 단순히 그냥 여가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아이들은 그 유튜브를 하나의 학습의 비공식적인 학습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소통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미디어 공간에서 자기의 평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댓글을 달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이해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년 전에도 이제 한번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첫 번째 문항이 이제 인터넷 금단 영상에 관한 거잖아요. 인터넷에 이제 접속되지 않는 불안을 느낀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는 한 15%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튜브나 친구, 유튜브랑 선생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유튜브 앞에서 그렇게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미디어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속한 상황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미디어에 있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파악해서 이 미디어를 텍스트로 삼아서 학습자들에게 그리고 이 학습자들은 미디어를 충분히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다라는 가정하에 교육하는 일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 이어서는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개념과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혹시 그 첫 번째 그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그래서 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선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디지털 미디어 안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폭력성이나 어떤 과우정, 그다음에 그 팝콘 브레인 같은 것들이 좀 과장된 위험이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공간이 그렇다 완전 안전한 공간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공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 무엇이고, 또 그런 공간들과 아이들의 미디어 경험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봐보시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미디어 교육의 어떤 핵심 개념,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에서 저희가 이제 가져가야 할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디어 공간에서 있는 실제적인 위험들, 앞에서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주체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힘을 넘어서는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가장 핵심 개념은 세상을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현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 봐보시면 지금 카메라 안의 장면을 봐보시면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화면은 보시면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건데 카메라 프레임에 이것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인 재현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는 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자는 게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재현을 잘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impression. 이렇게 띄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봐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 왠지 한 사람이 뛰고 있고 뒤이어서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도망가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도망가는 사람은 이제 도망가고 있고, 뒤에 차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이어서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관점에서 이제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네, 여기까지 보시면 저 도망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알고 봤더니 이 도망가는 사람이, 네, 그렇죠, 이 가방을 이제 빼앗으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네, 여기까지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재현을 이제 가장 설명하는 건데, 진짜 이 상황의 진실에는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 위에 어떤 물건들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뛰어가는 사람이 이제 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어떻게 프레임, 어떻게 가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미디어 교육은 이러한 장면들에 속지 않고 전반적인 맥락을 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근래에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지역에서 그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나서 엄청 이제 회자가 되고, 학교 폭력 뿌리 뽑아야 되고, 그 때렸던 여학생을 단죄하자라는 여론이 이제 무성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영상은 쌍방간에 이렇게 두 여학생이 모두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중에 A가 B를 때리는 그 한 장면만 이제 올라왔을 뿐인데, 그 전체 상황을 모르고 그 맥락만 봤을 때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이 이제 비난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미디어 교육은 하나의 장면만을 보지 말고 이 장면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 컨텐츠가 유통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자는 게 가장 큰 핵심 질문입니다. 근래에도 이제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툴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편집이 좀 더 용이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은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모델인데, 이 모델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과 실제 사진의 이 허와시를 이렇게 폭로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보통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재현은 근래에도 더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 디지털 환경이 디지털 기기화됨에 따라서 이런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한 모델이 인스타그램의 허와시를 이렇게 폭로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대부분 접할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모델은 우리가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찍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걸 이제 폭로한 거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진도 수많은 보정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사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진들은 단순히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로 접하는 사진들은 이렇게 다 편집의 과정을 거치는 사진들이고, 아이들이 이런 사진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됐다가는 자신의 어떤 자아 이미지나 자아 정체성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교육은 이러한 어떤 컨텐츠에 있는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게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5가지 질문을 이제 던져보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컨텐츠를 누가 만든 것인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왜 만들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된 기술이 무엇이고, 이 컨텐츠에서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은 뒤에 이제 잠깐 수업의 예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누가 만들었는가는 이제 간단하게 잘 찾을 수 있잖아요.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왜 만들었는가는 보통 이제 2가지죠, 목적이.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권력,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통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하는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게 미디어 교육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수업 하나를 봐보려고 하는데, 이 수업은 이제, 경기도 김포에 계시는 이슬아 선생님이 이제 광고를 분석하는 수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광고 수업이 들어있긴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광고 수업은 이제 공익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공익 광고는 우선 의도 자체가 너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정형된 이미지와 소리와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텍스트와는 약간 괴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해석하는 재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아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이 접하는 이제 상업 광고를 통해서 한번 수업을 하셨는데, 이 광고 수업에서 선생님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거는 미디어 안에 숨겨진 의도와 겉에 드러난 요소 간의 괴리를 찾아서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이제 파악하자라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한번 봐보시면 이제 이런 광고입니다. 살다 보면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 생긴다. 얘들아! 입학하는 순간, 첫 작품 그녀를 만나는 순간, 빵 터지는 순간, 인생 작품을 완성한 순간, 친구들과 재미있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을 위해 라인 키스폰 2. 물에 닿아도 걱정 없고 충격에도 끄떡없이 찍고 싶을 때 마음껏 찍고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말로 문자도 보내고 엄마와 언제든 대화하는 건 물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니까. 클래스가 다른 스마트워치 라인 키즈폰 2. 오직 KT에서만. 네, 이제 이런 광고를 보고 수업을 하셨는데, 여기 나온 이제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의 이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이제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미디어가 보여진 것들과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의 이제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게 이제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한 축이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중요시 다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만나는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이 미디어에 과의존하게 되고, 심하면 뭐 중독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팝콘 브레인이 돼서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하는 그런 걱정들은 실제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막연한 어떤 걱정,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하지만 어린이들이 접하는 실제적인 위험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위험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PPT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는 실질적인 위험들을 이제 이렇게 맥락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을 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N번방 사건을 제일 처음 봤을 때 이게 약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좀 이제 머나먼 일이고 약간 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이제 피해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이제 의아한 게, 이 N번방 사건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그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경로 하나가 뭐였냐면, 낯선 사람이 보내줄 링크를 아이들이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루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어린이들이 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뭔가를 보내면 클릭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클릭했다란 말이죠. 그래서 왜 클릭했는가 하고 좀 더 이렇게 봐봤더니,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보통 인스타나 어떤 트위터나 이렇게 계정을 만들 때 한 개의 계정만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부분은 2개, 많게는 6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비밀 일기장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계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계정 중에 소위 일탈계, 탈색계라는 그런 계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계정에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은밀한 사진이나 아니면 자기의 평소 자기가 입지 않는 옷들을 입고, 흔히 이제 성경적이고 이제 야한 옷도 이렇게 입고 올리는 거죠. 올리고 이제 그 계정은 이제 자기만 보는 그런 계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계정인데,
이제 그런 계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 이 계정에 한번 해킹 당하게 되고, 해킹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진을 한두 장을 이제 그 엠번방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요. 보내고, 아, 혹시 나는 이 사진을 내가 우연히 봤는데 이거 당신 님 아니냐고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이 사진 어디서 봤냐고 하면, 아, 여기 한번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하고 이제 링크를 주면은, 그 링크 클릭하면은 이제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계정 로그인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은 실은 가짜 화면인 거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아이디랑 비번 치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의 개인정보는 싹 넘어가게 되고, 그 개인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이 올렸던 사진들을 엠번방 사람들이 획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협박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엠번방에서 아이들이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험에 이제 봉착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게 여학생들에게만 그러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 이제 몽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 그 범죄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김영준이라는 그 범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이제 몽캠을 했던 범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몽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몽캠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채팅을 하는데 옷을 벗고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이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몽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몽캠한 사람이 여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남자를 상대로 몽캠을 했어요. 남자를 상대로 몽캠을 했는데, 그럼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벗은 몸을 보고 좋아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김영준이 이렇게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가지고, 보형물과 이렇게 가발을 쓰고 자기가 여자인 척 하면서 방을 어둡게 꾸미고 이렇게 몽캠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거 이렇게 보여주고, 가짜 가슴 이런 거 보여주고, 나 보여줬으니까 너도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속여서 이제 그거 가지고 협박하면서 금품갈취를 했는데, 이런 김영준 수법에 속아 넘어간 남자가 무려 1,300명이에요. 1,300명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김영준과 만나서 김영준의 그런 얄팍한 수에 깨어 넘어가서 자신의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많이 머물고 인터넷 공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한테 오는 어떤 위험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오는 메시지를 받지 말라고는 하지만, 김영준이 접근했던 방법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BJ나 어떤 다른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해서 그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짜 프로필이나 정체성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접근했고, 학생들은 그걸 또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적인 위험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에서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중독이나 어떤 과의존 이런 문제가 아닌,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을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위험들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낯선 사람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실질적 위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은 바로 세 번째로 갈 텐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 중 이제 세 번째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세 번째는 이제 생성형 GPT, 생성형 인공지능, GPT를 필두로 해서 뭐 바드나 근래에 나오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서, 저가 이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맥락은, 저는 이제 어떤 컴퓨터 공학이나 인공지능이기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미디어 교육 입장에서 아이들이 접하는 미디어 교육으로서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강의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흔히 이제 챗 GPT를 필두로 뭐 바드나 뭐 빙이나 뭐 이런
이런 이제 인공지능 미디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이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또 어떻게 바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PT를 보시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선 저는 이제 제가 뭐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미디어 교육의 흐름 안에서 그다음에 교육자 입장에서 이 인공지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께 이야기, 그다음에 화두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챗 GPT는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이죠. 그래서 Generative가 이제 생산적,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제 Pre-trained는 이제 사전 학습된, 그러니까 얘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입력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이 챗 GTP를 만드는 주요한 어떤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챗 GTP를 사용해 보시는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아직 안 사용해 보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제가 이제 챗 GTP가 답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예시로 볼 텐데 이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엄청 놀랍다. 그리고 얘가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혹한 적도 있지만 저희가 챗 GPT라는 이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얘는 인간이 넣어준 데이터, 프리트레인드 인간이 넣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말을 그냥 하는 기계일 뿐이다라고 얘의 그 정체를 좀 더 파악하고 가는 게 좀 더 이 챗 GTP를 적확하게 바라보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를 이제 보는 그 연산을 설명하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미지가 가장 좀 심플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 GPT에게 한글로 이야기를 걸어봐도 얘가 정말 상당 수준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얘가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나올 단어를 어떻게 찾냐면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단어를 계속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문장을 그럴싸한 문장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뒤에 너를, 너에게, 뭐 오늘 이라는 그 나올 수 있는 단어 후보군이 존재하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했다면 이제 문맥상 그다음에 또 확률적으로 뭐 싫어해, 좋아해, 사랑해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사랑해를 선택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사전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률이 계속 높은 단어들을 붙여가서 문장을 만드는데 이 문장이 상당히 인간이 만든 것처럼 자연스럽고 유려하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선 챗 GTP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챗 GTP가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의 많은 업무들을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고 수고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곤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가정통신문 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연습 삼아 만들어 본 건데 챗 GPT에게 간단하게 그 상담 주간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문장 하나로서 이제 상당히 그럴싸한 가정통신문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좀 간단하게 바꿔서 이렇게 그 쓸 수 있을 정도의 가정통신문을 내줘요. 그리고 뭐 가정통신문이 너무 길면은 좀 짧게 만들어줘 하면 또 더 짧게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작성 같은 거에는 확실히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각종 협의록이나 기타 어떤 글짓기가 필요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절적인 협의도 하고 회의도 다 하지만 이 협의와 회의가 끝나면 또 여기에 대한 회의나 협의록을 또 만들어야 될 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무엇에 대한 협의록을 만들어주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 라는 말만 해주면 챗 GPT가 그럴싸한 회의록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잡무 같은 거에서 저희가 확실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챗 GTP가 이제 모든 거에 다 능숙하진 않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냐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시면 김광희 아마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말하면 우선 제 이름이 김광희고 저희 나라에 김광희 대통령이란 건 없잖아요. 근데 김광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말을 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업적을 그럴싸하게 써줘요. 왜 업적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써주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챗 GTP는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로 그럴싸한 말, 글짓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제가 내린 명령어에 어떻게 됐든 답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분은 면접관 앞에선 면접자다. 면접관이 물어보면은 어떤 말이든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 GPT도 무조건 대답을 내놔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기계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러한 그 검증이 올해 이제 챗 GTP4로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사실 유무는 좀 약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챗 GPT가 학습한 그런 데이터는 2021년이 최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가르칠 만한 요새 뭐 인기 있는 뭐 영화를 말해줘라고 하면 요새 영화를 말해주지 않고 몇 년 전 영화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챗 GTP의 이제 단점에도 불구하고 챗 GTP가 가장 우리의 삶에서 좀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기존에 어떤 하나의 수업을 새로 이렇게 그 디자인하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단계를 거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입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챗 GTP에 대한 교육을 하고 싶으면 챗 GTP 또는 챗 GTP 뭐 지도안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그 검색 결과를 보고 그 검색 결과 중에서 저희가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럴싸한 내 목적에 맞는 것 같은 거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사이트의 자료를 읽고 그 자료를 평가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져와서 PPT나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검색 결과에 따라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그리고 또 검색어가 잘못됐으면 검색어를 바꿔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바꿔도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사이트를 막 바꿔가면서 다시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챗 GTP는 어떠한 점에서 강점이 있냐면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자료를 접근하고 자료를 읽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자동적으로 해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쪽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에 관한 뭐 15차시를 짜줘 하면은 챗 GTP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많은 지도안, 수많은 자료를 자기가 알아서 검색해서 자기가 알아서 읽고 그 중에서 자기가 알아서 추려서 이거를 저희 눈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 결과를 평가하고 자료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읽는 이 단계를 챗 GTP가 상당히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챗 GTP의 답변을 토대로 답변을 평가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짜집기나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수업 준비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좀 더 자료 검색이나 탐색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만드는, 디자인하는 역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챗 GTP를 통해서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경험과 그 다음에 챗 GTP를 많이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단계를 만들어 보았는데 처음에는 챗 GTP를 할 때 그냥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너무 이 질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답변을 초점화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수업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 수업의 배경이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초등학교 교사이고 나는 지금 어떤 수업을 하려고 해. 그리고 너는 뭐 동료 교사로서 뭐 멘토로서 내 수업 지도안 짜는 걸 도와줘. 아니면 내 수업 지도안을 한번 봐줘. 이렇게 나의 역할과 챗 GTP의 역할을 먼저 분명히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디어 여기는 이제 미디어 수업이라고 저는 적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수업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미디어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상태나 나의 생각이나 목표나 관점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3학년한테 미디어 수업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수업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미디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준 다음에 지도안을 짜라고 말을 하면 그 챗 GPT가 지도안을 이렇게 쭉 짜줘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수업의 어떤 핵심적인 활동이나 챗 GPT가 이렇게 큐레이터 해주는 활동 중에 이제 적합한 활동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거를 이제 다시 번안해서 수업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챗 GPT가 말해주는 활동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이 활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재차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본을 짜달라고 하면 교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학생이 어떻게 답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대본도 짜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 활동에 대한 학습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학습지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될지도 이제 이렇게 챗 GPT가 제시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수업의 얼개를 만든 다음에 이 수업 얼개 중에 내가 좀 의아하거나 내 생각이 좀 안 잡히는 활동이 있다 하면 그 활동을 구체화하는 질문 등을 통해서 그 활동을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챗 GPT랑 이렇게 수업을 해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선생님들이 금방 이제 깨달으실 거는 챗 GPT랑 수업을 하면서 내가 얻는 수업의 결과가 엄청 새로운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챗 GPT의 답변 자체가 생성형이긴 하지만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즉, 이 챗 GPT가 내놓은 답변들은 나의 질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수업을 내놓기보다는 내가 내 머릿속에 약간 불투명하게, 불명확하게 잡혀있던 수업의 얼개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엄청 신기한 기계라기보다는 나의 사고를 좀 더 정확하게 비춰준 하나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전에 이제 챗 GTP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OECD가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챗 GPT를 활용했을 때 좀 점검해야 될 질문들을 이렇게 3개로 한번 제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 결과의 어떤 챗 GTP의 답변에 참 거짓이 중요하는지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바로 챗 GTP 사용해도 된다. 아니다. 얘가 답하는 게 무조건 진실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결과의 정확성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고 결과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다면은 두 번째는 부정확한 답변으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 GTP를 그냥 사용할 때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 수업의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시고 했을 때 좀 더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챗 GTP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자료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인공지능과 학습자에 관한 문제예요. 저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요즘에 이제 학습자들을 흔히 예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말하고 뭐 Z세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학습자들을 알파 세대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알파 세대는 이제 Z세대까지 다 가고 나서 다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알파 세대는 인공지능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이들이 과연 이 인공지능과 어떤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과 함께 하면서의 아이들이 겪게 되는 위험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직 연구가 많지 않는데 제가 이제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봤었던 연구들은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이걸 하나의 게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진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게임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하면 얘가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얘를 뭐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이런 하나의 게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인간은 사물과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사물을 조금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의인화할 때 그 사물이 좀 더 인간과 닮은 모습이고 닮은 행동을 하면 더 인간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챗 GPT를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시킬 때 챗 GPT가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챗 GPT에게 어떤 정서적 유대감이나 감정적인 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게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챗 GPT를 사용할 때 아이들이 이 챗 GPT와 이 소통되는 이 관계를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이들이 7살이랑 8살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챗 GPT는 아니지만 어떤 인공지능을 줬을 때 이 인공지능이 말하는 답변이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도를 보여줘왔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아이들이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그 안목이 중요하다는 게 좀 이제 지금까지 아이들과의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챗 GPT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활용했을 때 문제점으로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챗 GPT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극단적인 시각이 존재해요. 하나의 시각은 챗 GPT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얘도 앞서 지나갔던 뭐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ICT 교육처럼 하나의 유행이 지나지 않을 거다. 지나고 나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공지능이 교육의 모습을 상당히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킬 거라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문제는 근데 이 인공지능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일부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이 이 인공지능을 써보면서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말하는 교육의 모습을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상정하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개별화 학습이에요. 근데 개별화 학습을 자세히 봐보면 그 개별화 학습에서 학습자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면 학습자에게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학습의 내용은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에 국한되어 있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자에게 너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라고 경로를 제시하고 있고, 성공적인 학습자는 AI가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대로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성공적인 학습자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에서 말하는 이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육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화하는 그 교육과 같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되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의 실천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는데,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장 두렵기보다는 좀 가장 조심해야 될 관점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거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 자체는 앞에서 봤듯이 교육이라는 거를 상당히 지식 전달의 무엇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안에서 어떤 생성되는 다양한 역동적인 것들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의 실전을 통해서만 부술 수 있고 저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실천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챗 GPT 자체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챗 GPT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표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챗 GPT에 아이들이 넣은 정보들을 이걸 과연 아이들의 동의 없이 챗 GPT 회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챗 GPT가 어떤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관이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상업화될 텐데, 상업화된다라는 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교육의 이제 초입에 대한 그 많은 실천들이 있지만 활용 교육을 넘어서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야 될 입장은 인공지능이 교사를 뭐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우선 좀 유보하고 우선 인공지능을 닥쳐와 있는 인공지능들을 한번 활용하고 그 활용을 토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성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사의 이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저희가 연대에서 하나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이제 저의 발표는 마치고 이어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접근도 있고 콘텐츠적인 측면도 있고 자기가 그 개인정보를 생성할 때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단계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에게 1, 2학년 안전교육 같은 거 보면 불났을 때 뭐 첫 번째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예를 들어서 뭐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거나 아니면 나의 그런 나체 사진이나 은밀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공유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뭐 당황하지 않고 어른들한테 말하고 뭐 로그아웃하고 그 다음 이거를 그 기관에 신고하고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위험은 오프라인에서의 그 위험과는 다르게 한 번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 좀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차이점들을 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은 저는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반응 감사드립니다. 김광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챗 GPT와도 수업에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GPT에게도 질문해야 되겠지만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타인지라든가 이런 질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 아이들과 미디어를 어떻게 만나게 할지 반복적인 어떤 질문 설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에게도 계속 내적인 질문을 던져가면서 미디어를 만나게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낯설고 초반에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께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다소 당황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해 주시고 또 미리 사전에 영상 촬영하는 것까지 같이 협조해 주신 김광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